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심재철 의원님과 자유민주연구원이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런 토론회를 갖게 된 배경은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 각 분야에서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인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관련한 이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오늘 이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원 교수님이 오늘 발제하십니다. 그다음 고영주 전 서울남부지검장 또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을 역임한 고영주 변호사님 발표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의원님이 토론을 하시는데 오늘 지금 아직 참석이 좀 늦습니다. 다음에 우리 신혜한수 대표. 이 신혜수 대표를 모신 이유는 국내 이 자유민주진영, 애국보수 진영에 가장 많은 구독자, 지금 80만이 넘었습니다. 이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신혜한수가 지금 90만 돌파했습니까? 80만, 90만까지 안 갔죠? 예. 80만 가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대표이기 때문에 또 실제 이 방송 내용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지금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표현자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는 지성우 교수님께서 파워포인트로요 발표를 하시는데 25분에서 30분 정도 발표해 주시고 나머지 토론자들의 토론 또 이 플로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유동열 원장님 그리고 신재철 부위원장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원래 주어졌던 발제의 제목은 여러분께서 아마 말씀을 들으셨다시피 이 표현의 자유가 이 정부에서 얼마나 억압되고 있는지에 관한 실태를 좀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사회학자나 언론학자가 아니고 법학자입니다. 그래서 실태에 대해서는 아마 언론학자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고, 사실적인 실태보다는 규범적인 측면과 아울러서 앞으로 이제 법 제도를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이냐에 관한 얘기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원장님께서 저한테 억압 실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크게 제가 헌법의 이런 거는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서 좀 약하도록 하고요. 정책에 관한 말씀과 앞으로 어떻게 방안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제가 처음에 억압 실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글쎄요,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그렇게 억압되고 있나? 라는 생각을 언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추가한 자료인데요. 아침에 보니까 대학생 단체에서 김정은을 겸손함, 민족을 하나로 보는 동포애 이런 표현을 해도 지금 전혀 어떤 처벌도 거의 어떤 비난도 언론에서 크게 받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보도한 것을 쭉 보니까 그다지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어느 한쪽에는 굉장히 느슨한 잣대를 이렇게 대하면서 또 어느 한쪽에는 우리 여기 존경하는 고영주 전 이사님께서 오셨지만 제가 대학에 오기 전에 지금 방통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갈린 방송위원회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발제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통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 후배들이나 동료 선배들이 보면
제가 참 아픈 발표를 해야 되는데 참 많이 고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이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제가 주로 다뤄왔던 정책 분야, 그러니까 제가 직접 담당도 했었고 정책도 짰었던 분야가 바로 이제 방송, 통신, 언론 매체 분야인데, 저는 사실 제가 방송위원회 생활을 노무현 정권 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직후에 대학으로 나와서 10년을 지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4정권에 걸쳐서 제가 표현의 자유 관련 정책을 쭉 입안하고 또 같이 이것을 실행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일관되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고 그리고 사람이 바뀐다고 해도 제도는 유지돼야 되고 또 공영방송 등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억압이나 탄압은 이것은 불가하다라는 것이 법학자로서의 일관된 소신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고용주 이사장님 비롯한 MBC, KBS에 대한 이사진 개편, 또 사장을 그 직전에 이렇게 해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언론 표현의 자유를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께서 KBS 총국과 KBS 사장님, MBC 사장단, 그리고 MBC의 이하에 있는 지역 MBC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글쎄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특정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공영방송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공영방송의 시청률 하락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황이 며칠 전에 보니까 KBS의 양승동 사장으로 교체된 후에 순손실이 몇백억씩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KBS 시청률이 가장 잘 될 때가 한 30% 선까지 갔는데 어제 보니까 한 15% 선, 10% 선 이하로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MBC는 더 심각합니다. MBC는 1%대의 이 시청률을 연속으로 기록한 적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시청률 하락과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유료 방송 같은 것이 많아져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KBS 같은 경우 광고를 약 50% 하고 있는데요. 광고 폐지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우리 시청료 수입을 좀 증대시켜서 2,500원씩 지금 30몇 년째 묶여 있는 거 좀 올리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읍소해서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저항을 우려해서인지 현재 광고 수입에만 계속 의존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영방송은 경제적 위기가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청률 인상이라든가 자구 노력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고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고가 줄어들고 또 이것이 재정적인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파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 중간 광고 도입 정책 등의 미봉책들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요, 여기저기 제가 정보를 취합해 보니까 지상파에서는 이제 중간 광고도 필요 없다 합니다. 중간 광고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보다는 오히려 여러분 보시는 IPTV나 또는 케이블 TV의 CPS, 즉 여기에 관한 송출료를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IPTV나 케이블 TV의 송출료를 올린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이 적게는 몇천 원씩 또는 한 달에 몇만 원씩도 더 부과가 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시민단체에서 앞에 보이는 KBS에 대한 수신료만 자꾸 얘기하면서 이것을 막고 있을 때 이것을 바이패스해서 우회해서 이미 송출료를 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잘못된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거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상파 방송, 특히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나 MBC, SBS도 요즘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방송사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경제적인 풍요를 내지는 경제적인 지속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정책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마 잘 아시는 상황일 겁니다. 최근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두 개의 신문을 보고 반드시 인터넷을 한 10분, 20분 보고 또 점검을 하는 게 신의 한 수도 이렇게 한번 보고요. 김문수 TV도 한번 보고요. 어제 저녁에는 제가 청계산 올라가면서 김문수 TV를 계속 실시간으로 시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종편 채널에 이렇게 많은 좋은 그런 패널들, 약간 사회에서는 막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도 하시는데요. 이게 막말과 아닌 말의 구별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많이 내려오셨습니다. 지상파에서 YTN, 연합뉴스 같은 보도 전문 채널로, 거기서 안 되면 종편으로,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신의 한수나 김문수 TV 같은 유튜브 채널로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이 채널들에 왜 이렇게 많이 왔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종편 채널에서 특히 몇 년 전에 3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 종편 채널에 대해서는 재허가 심사를 합니다. 재허가 심사 결과 일정한 점수가 도달하지 못하면 그러면 종편 채널을 원칙적으로는 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처음에 내줄 때부터 조금 무리다, 4개 유지하는 것이 좀 어렵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재정적으로 조금 안정돼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종편 심사할 때는 재허가 심사에 들어갔을 때는 저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요. 소위 말해 대표님들이 난리가 납니다. 1등 해야 되니까 누가 1등이냐에 대해서 정성평가, 정량평가 가지고 굉장히 클레임도 많이 하고 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조선은 625점이었고 그 당시에 JTBC는 731점이었습니다. 재허가 심사 시에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별이 되는데 특히 TV조선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정성평가 항목, 즉 막말이나 오보 또는 잘못된 언어를 얘기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해서 점수가 대폭 감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가 방송법 100조에 의해서 나오게 되면 일정한 법정 징계, 법정 수위의 징계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감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감점을 당하지 않으려면 책을 보고 읽거나 아니면 정말 바른 말, 고운 말, 정부가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으면 감점을 받는 것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종편 채널, 특히 특정 채널에 관한 이러한 점수가 굉장히 대폭적으로 낮은 이유는 시민단체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특정 시민단체는 아마 전수녹화를 한다고 합니다. 전수녹화를 해서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종편 채널의 패널들이 발언한 것을 문제를 삼아서 대폭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 제기된 건수가 대폭적으로 올라갑니다. 다른 종편 채널에 비해서 5배, 6배, 10배까지도 이론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어떻게 받았을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특정한 언론사를 비호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편 채널들과 이 막말 징계는 숫자가 비슷하다. 이 특정 채널을 혹시 봐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많은 종편 채널에 대한 압박도 앞으로 지속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표현의 자유 중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내용에 관한 문제인데요. 하드웨어 즉 경제적인 자유에 관해서 종편 채널을 압박하는 또 하나의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보시는 의무 전송 채널을 폐지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 선생님 MBC 몇 번인지 아세요? 11번이죠? EBS 몇 번인지 아십니까? 13번이죠. JTBC 글쎄요 15번입니다. YTN 연합뉴스 YTN이 왜 24번인지 혹시 아십니까? 굉장히 많은 좋은 채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4시간 채널 그래서 24번에 배치를 했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KBS, MBC, SBS 등의 채널을 그리고 종편 채널은 의무적으로 전송을 해야 하는 의무 전송 채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도 전문 채널과 KBS, MBC와 같은 이러한 지상파 채널 또 종편 채널은 의무 전송 채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아시는 그 채널들이 9번, 11번, 7번, 5번 그리고 13번 등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은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는 홈쇼핑 채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종편 채널을 의무 전송 채널에서 뺀다면 특정 종편 채널들은 200번대로도 이론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전송 채널을 삭제하고 이 규정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종편 채널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좀 약화시켜 보자라는 아이디어를 누군가 냈던 모양입니다. 이런 정책 방향이 얘기가 되니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겨레 신문 등에서 반대를 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아하, 종편이 혹시 하나 더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한국에 생기는 이 종편들도 의무 전송 채널의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없애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논의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연합뉴스에 관한 문제는 최근에 여러분께서도 아마 뉴스를 접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명백한 오보를 내신 것 같습니다. 조작 실수였든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대통령에 대한 그 북미 회담 내지는 남북 회담 뭐 이 사진을 게재하면서 밑에다 인공기를 했다는 것은 아무튼 간에 이것은 국가에 대한 또는 명백한 실수입니다. 이 실수를 근거로 해서 최근 연합뉴스에 관해서는 국가가 지정하고 있는 뉴스통신사고요. 이 뉴스통신사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 해에 몇백억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법이 생겨날 때에 다른 방송통신사에서 왜 연합뉴스에만 그런 특혜를 주느냐라고 해서 헌법소원도 제기한 바가 있지만 현재의 제도는 연합뉴스에 관해서는 이렇게 뉴스통신사로서 굉장히 큰 특혜를 재정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거 매번 하던 평가입니다. 없던 평가는 아니고요. 하필 6월 말에 연합뉴스에 대한 공적 기능 평가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항목을 제가 상세하게 나열은 안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뉴스에 대한 직접적인 기사를 이렇게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압박이 더
심한 건지 개별적인 뉴스 기사를 하나씩 빼라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에 홍보수석 하시던 이 의원님께서 이모 의원님께서 KBS에서 연락을 좀 하셔가지고 이런저런 협조를 부탁했는데 이게 협조인지 압박인지 문제가 되어서 사법 처리가 된다고도 하고 계속 재판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개별적으로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 이 뉴스를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안 하는지 못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잘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종편 채널에 보시는 바와 같이 종편, 연합뉴스, 지상파 등등에 이르기까지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다. 저는 제가 보기엔 오늘 여러분께서 상상하시고 생각했던 문재인 정부의 표현의 자유의 억압 내지는 압박, 개별적인 기사에 대한 수정 지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러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 이런 문제점들이 더욱더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TT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혜식 대표님의 신의 한수라든가 김문수 TV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전문가들은 OTT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기존의 방송법이나 통신법의 영역이 관할하지 못하는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서비스 전체를 가리켜서 OTT 서비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넷플릭스나 또는 구글이라든가 애플 TV 이런 큰 회사들, 다국적 기업들, 네이버 뉴스 이러한 기업들에서 상시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방송통신법에서 확정적으로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정부 때 저희들이 이 통합방송법이라는 것을 들이면서 여기다가 이제 조금 담아드렸습니다. 근데 OTT는 전반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즉 개인의 인터넷 방송의 영역을 방송이나 언론처럼 격상시키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물적인, 인적인 또는 재정적인 어떠한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나 또는 그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시기 되게 어려운 것이 현재의 이 OTT 서비스들, 특히 유튜브 방송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해서는 행재정적으로는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걸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OTT 서비스 하시는 분들의 운명도 결정될 겁니다. 만약에 강하게 압박하면 표현의 자유가 내용적으로가 아니라 재정적으로 그 기반을 소멸시킬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영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내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유튜브 등은 아직 개인의 표현의 자유 영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신문은 신문법에 의해서 인터넷 신문도 신문이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게 해마다 계속 늘어나니까요. 몇 명만 있으면 인터넷 신문 창간할 수 있죠. 그래서 한 8,000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인터넷 신문입니다. 인터넷 신문들은 언론의 자유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도 언론의 자유에 준하여져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지금 말씀들 하시는 것은 언론의 자유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행재정적인 지원도 못 해드리지만 반대로 방송이나 언론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엄격한 책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거슬리는 표현도 상대편에서 문제 제기를 해도 그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까 우리 국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작년 재작년에요 정부에서 이것을 강하게 압박해야 되겠다. 가짜뉴스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가짜뉴스 대책법을 만들어라. 그래서 방통위에서 이호성 위원장께서
갖고 나오셨어요. 국무회의석상에 갖다 보고를 했더니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 그래서 방통위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따로 마련해라. 1년여를 고민을 했답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 마련한 안이요. 본인들이 직접 하기에는 표현의 자유에 문제가 되니까 자율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자율협의회라는 명목으로 가짜 뉴스를 유튜브에서 가려내겠다라는 아이디어를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행이 되면 여러분에게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 인터넷방송 자율심의위원회에서 공문이 올 겁니다. 삭제하십시오. 삭제 안 하면 고발하겠습니다. 이것을 누가 조직하고 누가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는 겉으로 보면 민간단체화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민간단체로 끝날 것인가에 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단체 또는 우리나라의 유튜버들에게만 이렇게 합니다. 해외 서비스 그 근거지를 데이터베이스 근거지를 두고 있는 구글 등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권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되니까 개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가 없으니 아예 접속을 특정한 언어를 쓰거나 특정한 표현을 하면 차단하자. SNI 서버를 차단하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적으로도 개별적으로 침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께서는 구조적이고 정책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에도 굉장히 많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당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5G 비롯해서 화해 문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많지만 표현의 자유만 한정해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또는 형평성 있는 규제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 규제 자체에 대한 형평성을 의심하게 되고 규제의 정당성의 근거가 상실되게 됩니다. 또한 구글 등의 해외 사업자에게도 우리나라 네이버나 우리나라 ISP들의 동일한 그러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해야만 우리나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앞으로 향후에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고용지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직접 지금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고발을 지금 고소로 되어 있는가요? 고소죠? 예. 예. 고소장에서 지금 그 민사 형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런 하나의 사례로서 우리 고용주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요. 다음은 이현주 의원님께서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지금으로부터 6년 반쯤 전에 애국시민사회 진영 신년 할애회에서 신년 인사를 하면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민형사상 제소를 당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이제 주로 이 고소 사건을 중심으로 발표를 좀 해달라고 요구를 받아서 이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막말과 거짓 뉴스에 대해서 간단한 제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6년 전에 그리고 또 2015년도에 이걸 고소당할 무렵에 제가 한 이 말이 막말이라고 언론에서 모든 언론이 저를 공격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예. 모르시나요? 이게 지금 제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한 말이 막말이라고 그래가지고 온 언론이 저를 다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 그 지금 보면은 우파가 맞는 말을 하면은 좌파가 그거를 막말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그 전 언론을 동원해서 이렇게 지금 이지매를 가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한 말들을 이걸 막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우리가 보안에 동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짓 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 정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좌파 정부가 됐고 지금 공산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으시죠? 그런데 이 좌파 정부가 지금 모든 언론을 장악을 해가지고 자기들 뜻대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정보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유튜브라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진실을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 정부라는 거는 좌경 이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서 정권을 획득하려는 사기극이고 좌파 정부는 그런 사기극에 의해서 사기에 의해서 집권한 정부가 그 좌파 정부입니다. 그리고 또 좌파 정부가 유지가 되려면은 또 이 좌파 정부를 공산 정권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은 이 끊임없이 허위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기를 쳐야 됩니다. 사기가 안 통하면은 그러면은 공산화로 갈 수도 없고 좌파 정부가 유지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가지고는 어느 공산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공산 정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은 절대로 좌파 정부도 아니고 공산화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투쟁해서 얻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을 장악한 현 정부가 좌파 정부가 뜻하지 않게 나타난 그 유튜브가 진실을 밝히게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규제를 해볼까 해가지고 유튜브는 거짓말 뉴스를 생산한다 이런 모함을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를 규제하려고 그러다가 펜앤마이크에서 그러면은 누가 정말 거짓 뉴스를 하는지 보자 해가지고 시리즈로 13편까지 했나요? 15편까지 했나요? 하여튼 그렇게 결국 공격을 하니까 정부가 자기네들을 미천이다 들통이 나니까 결국은 유튜브를 거짓 뉴스라는 프레임에 거는 거를 지금 포기하고 마른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북한을 자유화하고 민주화시키려고 그러면은 자꾸 북한에다가 이 진실을 알려줘야 되는 것처럼 실상을 알려줘야 되는 것처럼 이 좌파 정부가 공산화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 진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진실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온 언론이 좌파 정부에 장악한 현 상태에서 이 유튜브들이 진짜로 엄청나게 막중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우리 KBS, MBC, SBS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유튜브를 전 국민이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 고소 사건은 많이들 아실 테니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이 불임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이다. 문재인은 불임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사건 기록을 다 보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인 것을 잘 알고 있었을 사람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고용주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 보복 조치를 했다.
그래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근데 지금 고소 사건은 3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공산주의자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문재인을 제가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이제 바로 전해 2012년 12월 달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가 적화를 면한 것은 정말 다행이다. 그 일에 앞장서 주신 애국 그 단체 대표들이 고맙다. 이런 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역사적 의의를 설명한 것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제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선임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언한 후에 2년 9개월이 지나서 이 문제로 트집을 잡아서 저를 고소하고 민사상으로도 처음에는 2억 원 손해배상을 하고 소송 제기했다가 합의부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걸 1억 원으로 줄여서 단독 판사한테 배정을 했습니다. 그 단독 판사가 바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고소한 건 2015년 10월인데 이거를 그동안에 검찰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2년쯤 지나서 2017년에 5월 9일에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이 당선되니까 7월 20일에 2년쯤 갖고 있다가 7월 20일에 공소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이 왜 2년씩이나 갖고 있었느냐? 제가 발언한 내용은 우리 그 형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까지의 대법원 판례, 어느 대법원 판례를 봐도 이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원래는 이거를 공소 제기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대통령이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입장이 난처해서 갖고 있다가 결국은 그 검찰 인사가 가까워지니까 할 수 없이 법원에 가서 알아서 무죄를 받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보고 기소를 한 겁니다. 제가 이때 진짜로 제가 그 28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했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보지 못했는데 이 사건 제가 피의자가 되면서 대통령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실감하게 한 사건입니다. 저로서는 항상 공정하다고 생각했던 자부했던 검찰이 그 대통령이 고소한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결정을 못하고 이거를 법원에 기소해서 자기네들 책임을 면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실망이 짝이 없습니다. 그럼 왜 제가 이런 발언을 마음 놓고 했는지 또 이것이 죄가 안 된다고 제가 생각했는지 그때까지 대부분 판례를 몇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좌와 우의 이념 문제는 국가의 운명과 이에 따른 국민 개개인의 존재 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 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란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섣불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언론을 봉쇄하여서는 안 된다. 저는 오류나 다소의 과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판례에 딱 떨어지는 내용이어서 이건 죄가 될 수가 없는 내용이고 또 보겠습니다. 당의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 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이게 문재인 같이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이런 명백한 그 대부분 확실한 대부분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건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자연스럽게 그런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기소된 지 1년쯤 후에 작년 8월 23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가 됐는데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검찰이 저를 죄가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기소하는 걸 보고 1심에서도 대통령 체면을 생각을 해서 그냥 유죄 판결을 해서 항소심에 가서 무죄를 받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정말로 1심에 그 용기 있는 소신 있는 판사를 만나서 종전 대법원 판례대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그 정말 양심에 따라서 소신을 가지고 상급심에 미루지를 않고 대법원 판례대로 법리대로 판결해 준 거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이분이 언젠가는 사법부에서 훌륭한 분으로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판사입니다. 김경진 판사. 무죄 이유는 공산주의자라는 것은 그렇게 이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다의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사실의 적시라 표현이라 볼 수 없다. 사실의 적시라 볼 수 없다. 이거는 의견이고 평가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냥 그 제 발언이 죄가 안 된다는 판단에 그치지 않고 제 발언의 정당성에 대해서까지 평가를 해주셔서 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정치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평가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인은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 모욕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온 체제의 유지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가 딴 생각이 없이 제가 믿는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걸로만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바르게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여기에 불복해서 8월 27일 날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쭉 항소심에서는 가지고 있다가 금년 1월 10일에 기일을 추후 주정했습니다. 사실은 이 재판부를 항소심 재판부를 주심 판사를 유경은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새 법원에서 유명한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로 지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유죄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만반의 조치를 다 취해놨는데 변희재 대표가 이정희를 주사파라고 해가지고 한 거는 나중에 무죄가 받았고 이번 손석계구 재판하면서 전부 변희재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사람이나 재판에서 판결한 사람이나 전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맡은 거 알고 계시죠? 도저히 그거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맡을 확률을 20분의 1이라고 그럴 때 3번 연속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맡을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20분의 1에 3승이면은 8,000분의 1이 되나요? 예, 그런데도 계속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맡은 거 알고 계시죠? 저도 항소심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제 사건을 맡았는데 다행스럽게 이 사건은 재판장이 제 민사소송을 지금 대법원에 계속 중이기 때문에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민주당의 제3 사무부총장을 하는 김현 전 의원이 제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그런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만간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민사가 지금 대법원에 가 있고 아직 확정이 선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형사를 이 재판부가 입장이 난처하니까 민사재판 대법원 판결이 난 다음에 형사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가지고 지금 기일을 추후 지정해서 무기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민사사건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2013년 1월 4일 날 문제 발언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9개월 만에 2015년 9월 17일 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문재인이 저한테 제기를 했고, 처음에 2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다가 요거를 단독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1억 원으로 소송 가액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재판을 별로 하지도 않고 1심 손해배상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판장은 우리 입법연구회 출신이고, 저희가 증거 신청을 했는데도 불허하고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서 무리한 선고를 했습니다. 판결 이유를 보면은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 그랬는데, 제가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는 증거를 26건이나 제출했는데 한 건도 자료가 없다, 이런 황당한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2016년 10월에 항소를 했고, 그래서 2심에서는 형사에서 무죄가 나온 다음에 손해배상 1,000만 원으로 깎여졌지만, 제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어서 상고를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의 재판 계속 중입니다. 짧게 끝내달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근의 판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변희재가 통진당의 이정희 대표를 상대로 주사파하고 종북이라고 표현을 했다가, 그것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가지고 1심, 2심까지 다 손해배상 하라고 나왔는데, 작년 10월 30일 날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판결로 그거를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보다도 더 이 표현의 자유를 많이 보장을 했는데, 종전에는 이제 형사 문제만 주로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다 그러면은 민사 문제까지 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더 인정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다. 공직자 등에 대해 비판하거나 정치적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사실의 적시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작년에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지적한 것처럼 형사상으로는 무죄라 하면서도 민사상으로 제 경우처럼 형사는 무죄인데 민사상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면은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문재인은 대통령의 지위에서 공천권 등을 활용해 가지고 변호사들에게 무료 변론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일반 공직자들 같으면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될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저렇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고소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데, 피고로서는 그거를 막으려면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지, 저는 다행히 그 한변에서 우리 김태훈 변호사님이랑 한변에서 무료 변론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피고로서 이런 소송을 당하면은 이게 정말 이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정말 심대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고용주 변호사님께서 직접 당한 사례를 가지고 이 표현의 자유의 억압 사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자, 지금 그 말씀 중에 우리 안장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그다음 우리 강효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통진당 해산 때 그 TF 장을 맡으셔가지고 통진당 해산을 직접 지휘하면서 해산을 이끌어낸 우리 정점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네, 다음은 우리 이현주 의원님의 토론이 있겠는데요. 아까 황교안 대표님께서 축사를 하시면서
정파에 관계없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임해주셨다는 말 안 계신데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한테. 우리 이현정 의원님 요새 가장 핫한 뜨는 국회의원입니다. 이게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구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현정 의원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다른 일정 때문에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 표현의 자유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자유의 요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의 자유가 주로 거론되는 것은 정치적, 사회적 비판의 자유와 관련해서 거론이 되는 것이고요. 권력은 항상 그 속성상 독점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고 또 부패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어떻게 견제하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하는가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다. 그랬을 때 그 권력을 어떻게 견제하는가, 물론 우리가 상권 분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이 바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라니 물론 진짜 가짜 이런 논란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충분한 정보가 국민들한테 전달될 필요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의 민주주의의 발전은 저는 국민들한테 정보가 충분히 전달이 되어서 국민들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는 이 정보의 접근성이라는 것이 권력이나 여러 가지 돈에 의해서 많이 차단이 됐었습니다. 특히 권력에 의해서요. 그러나 이제 요즘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이 정보, 알 권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장이 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어떤 알 권리를 최대한 잘 보장하고 이 표현의 자유가 잘 활용될 때 그 사회는 민주적인 사회로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집단 지성에 의해서 민주적 의사결정, 자유로운 의사결정 그리고 가장 현명한 의사결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정치인과 관련된 또 언론인들의 책무가 아닌가, 사회적 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평가의 문제와 팩트는 구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지금 정부가 씌우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그들이 말하는 가짜뉴스를 들여다보면 평가의 영역에 해당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평가란 무엇인가?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판입니다. 그럼 비판을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으로 옥죄했을 때 그 사회는 과연 민주적인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아까 고영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실의 적시 문제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공산주의자 혹은 종북 이러한 어떤 나의 나름대로의 평가를 얘기했을 때 그것은 사실은 자유롭게 얘기할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이것은 거짓이다,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옥죄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 공인 혹은 어떤 집단, 정치 세력 이러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정치적 비판이 굉장히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저는 사실은 이전 정권에서도 야당이었고 지금도 역시 야당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제가 객관적으로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관계 없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이제 과거에 예를 들어서 60년, 50년, 60년 전에 우리 군사정권 시절 이런 걸 얘기하자면 끝도 없죠. 그러나 저처럼 70년대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60년, 50년, 60년, 70년 전에 대한민국은 역사의 한 자락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그 정권을 평가할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권력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나의 현재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얘기할 때 결국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문제는 뭐냐면 과거 정권이나 과거의 어떤 지나간 역사하고 자꾸 비교하는 것입니다. 저는 관심 없습니다. 과거에 무슨 역사가 있었든 그것은 역사일 뿐이고, 그래서 우리 평가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또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표현의 자유를,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을 때는 그럼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현재 억압되고 있는 자유를 우리가 보장할 수 있도록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아까 이제 발제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뭐 직접적으로 그런 어떤 기사에 대해서 별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홍보수석이 뭐 얘기하고 이런 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라서. 그러나 설마 그러냐, 우리가 이제 기사화되거나 그것을 양심 선언을 하거나 문제 제기한 사람이 아직 없을 뿐이지 아마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도 보면 대놓고 청와대의 대변인이나 혹은 청와대의 어떤 뭐 무슨 비서관이 자기와 관련된 어떤 기사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가짜 뉴스다, 그래서 응징하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수시로 합니다. 그럼 이것은 과연 괜찮은가? 그러면 그전 정권에서 문제가 됐던 그 사건과 지금의 이런 행태는 뭐가 다른가? 오히려 대놓고 하니까 더 문제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청와대가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은 그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지금 정권에서 표현의 자유 훨씬 더 노골적으로 저는 억압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들은 바로도 반정부 내지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집회를 갔다가 왔을 때 혹은 가려고 할 때 경찰의 정보관들이 전화가 와서 그 집회에 왜 나가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제보를 제가 여러 군데서 받았는데, 이것도 뭡니까? 크게 보면 일종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전대협, 대자보, 정권을 비판하는 또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대자보를 붙였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그것이 무슨 큰 국가적 범죄라도 되는 양, 그 학생들을, 그 젊은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문, 그 대자보에 묻어있는 지문을 감식해서 강제 수사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CCTV를 뒤져서 그 사람을 찾아내고 그걸 추적해서 집에까지 가서 무단 침입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은 만약에 이것이 이전 정권에서 일어났다면 엄청난 게이트가 됐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이 어째서 이런 정도로 그냥 끝나고 마는가, 흐지부지하면서. 그리고 경찰에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의율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검토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모욕하고 누구를 명예훼손했단 말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전대협에서 홍보물을 배포한 거 가지고도 그런 비슷한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이것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경찰청장이 옷을 벗어야 할 어마어마한 자유의 침해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왜 근데 이전 정권보다, 제가 봤을 때 이전 정권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고 무리가 일어난 사건들은 꽤 있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사실은 표현을 한 사람이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끝에 가면 표현의 자유를 정부가 너무나 억압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정부가 비판을 받는 쪽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는가? 저는 그것이 바로 그 원인은 언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야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럼 언론이 같이 권력을 감시를 하고 견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가짜뉴스냐 혹은 지나친 비판이냐 모욕이냐 이런, 또는 그것과 관련해서 극성 지지자들이 난리를 치면서 댓글로 뭐라고 했을 때 그 댓글에 대한 보도를 열심히 합니다. 저는 정말 이 자리에서 언론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정말로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HTTPS 차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유해성 사이트나 이런 것들 우리 걱정 많이 되죠. 그러나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차단합니까? 우리가 중국처럼 살 겁니까? 북한처럼 살 겁니까? 저는 국민들의 집단 지성의 수준을 믿고 웬만한 것들 오히려 풀어주는 것이 맞다.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것만 빼고, 왜냐하면 방어적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것 빼고는 다 이렇게 허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무엇이 가짜뉴스인가 하는 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평가를 자꾸 팩트의 문제로 둔갑시켜서 이것을 가짜뉴스다 운운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하는 교묘한 술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공산주의자 종북 이런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행히 아직까지 법원에서는 우려할 만한 그런 건 법원이 그래도 좀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게 따지자면 사실은 친일이라든지 이런 표현도 다 팩트로 가짜뉴스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은 가짜뉴스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짜뉴스 프레임이 한쪽에만 적용되고 한쪽에 적용되지 않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 언론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요즘에 보면 하도 많이 팩트체크 코너, 저널리즘 코너 5만 개 다 나오는데, 언론의 본분이 뭡니까? 권력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권이 바뀌든 어떻게 됐든 그것이 언론의 본분이고, 그것을 우리 정치인이나 공인들은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아주 심각한 경우를 빼고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권력에 대한 비판하는 코너가 이런 식으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팩트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비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하는 짓인가? 저는 그것을 왜 언론이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팩트가 아닌 비판을 체크하고 있는, 그리고 저널리즘이라는 이름으로 비판을 비판하고 있는 이런 세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와 여러 가지 자유는 분명히 쇠퇴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정말로 이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정말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무를 가진 정치인으로서 저는 정말로 이 가슴이 답답하다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것이 억압되고 있는가, 또 다양한 방향에서 억압되고 있는데,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보면 정치적 평가 혹은 역사적 평가를 어떠한 하나의 어떤 다수 세력이 일정하게 역사적 평가나 어떤 사건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고 해서 그것을 존중하거나 정치적으로 존중하거나 또는 그에 반하는 견해에 대해서 단지 정치적으로 비판한 수준을 넘어서서 징계하거나 처벌하는 상황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은 표현의 자유를 실제로 억압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알게 모르게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들이 이제 자기 검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국민들을 굉장히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에 반하는 방향으로 국민을 지금 길들이고 있는 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크게 저는 우려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18 특별법이라든지 저는 세월호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5.18에 대한 민주화 운동을 해서 성격, 그리고 세월호에 대한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허용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것을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 저도 가끔 비판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비판, 민주당에서 비판 성명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넘어서서 징계를 한다. 이것이 과연 우리는, 징계라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직접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권력을 통해서요. 그래서 징계, 더 나아가서 특별법 내용을 보면 처벌하는,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독일의 홀로코스트를 예를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홀로코스트는 독일의 홀로코스트는 차원이 좀 다른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들을 보면 비판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팩트가 다른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완전히 허위 날조된 사실을 얘기했을 때 문제를 삼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한 사람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그 유명한 사례 있지 않습니까? 한나라고, 그죠? 거기에 대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 어떤 그 당시 아이히만, 독일의 아이히만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어떤 고찰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잘못 좀 이렇게 오해해서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마구 되니까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규제하거나 처벌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떠한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고 또 역사적 평가를 해나가고 또 다수 세력들이 좀 더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평가하는 것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너무 지나친 얘기를 했을 때 비판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그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진짜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2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 최근에 보면 우리 이제 강효상 의원님도 와 계신데 기밀 누설에 관한 이 또 어떤 공방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의 정권은 어떤 문제가 이제 커졌을 때 굉장히 이제 좀 할 말이 없으면 기밀 누설 가지고 많이 문제 삼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NLL 건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번에 한미 동맹 관련해서도 그런데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 논란이 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이 기밀인가? 저는 좀 더 분명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누설했다는 그 내용 중에 무엇이 기밀인지 국민들한테 적어도 제가 볼 때 최소한 국민들한테 뭐가 기밀이냐 그러면 그리고 이래서 그것은 기밀이다 라고 적어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 그 논의를 하는 것이 이 정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무엇이 기밀인가를 특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수준 낮은 논의로 흘러가서는 안 되지 않는가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기밀이라고 했을 때 그럼 국가기밀 보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자.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자. 이게 가장 큰 이유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 그랬을 때 이 어떤 NLL 문제 그 다음에 한미 동맹과 관련된 문제 여기에서 이런 것들의 어떤 것이 기밀이라고 했을 때 그 대화 내용을 갖다가 그러면 국민들한테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안전과 이런 생명을 보장하는 길인지 아니면 기밀이라고 하면서 다 덮고 거기에 대한 비판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를 위하는 것인지는 저는 국민들이 잘 판단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 관점에서 우리는 국민주권 국가 아닙니까? 절대 우리는 대통령이 왕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이 더 우선되는가를 우리가 알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방통위의 가짜뉴스 자율규제 협의체 이것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까무라칠 뻔했습니다. 민간주도 허위 조작 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짜뉴스 규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근데 이게 이제 방통위가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웃깁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정말로 지금 몇십 년 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주도를 하면서 말은 민간주도 자율규제협의체라고 붙이면 그게 민간주도가 됩니까? 방통위가 왜 개입합니까? 저는 이와 유사한 것이 뭐냐? 저는 금감원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평소에도 이 금감원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 갖고 있었는데 금융기관들을 막 이렇게 압박을 해서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가입하게 해갖고 돈을 내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들 스스로 그들을 규제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다 움직이고 있는, 그러면서 심각하게 금융기관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것도 이제 정비해야 된다. 법적으로 국민들의 기본권 제한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근거 없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 이제는 정비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시대착오적으로 아직도 이런 사고방식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우려를 하고, 이거는 이런 발상은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민간주도 자유규제 협의체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려면 최소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37조 2항에 의해서요.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상에서의 어떤 내용을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정부가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이미 우리한테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개별 사안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자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걸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일정한 절차를 취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만약에 미국과 어떤 국제적 관계 때문에 쉽게 접근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는 이제 이 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지, 차단하는 문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고 정리를 저는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간에 이러한 어떤 이 유튜브요, 제가 아까 이전 정권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유튜브 문제인데요. 과거에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정말 흉악한 그런 내용들과 그림들이 유튜브에 가득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때 이것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비판을 많이 했지만, 그런데 사실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규제하지 않았는지 못했는지 별로 안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별로 문제의식이 심각하지 않았던 걸로 봐서는, 좀 시도는 했겠지만 잘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왜 훨씬 더 심하게 침해하고 있는데 그전보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잘못 인식돼 있냐? 그것은 언론의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세게 싸우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는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우리가 싸우는 사람들도 좀 더 이렇게 연대를 해서 제대로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현주 의원님이 이제 국회의원이시지만은 그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그냥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강효상 의원님 거는요, 제가 그 정보공유청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이나 또 우리 정연식 의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은 이 국가 기밀에 그 대부분 판례에서 중시하는 게 비공개성하고 실질비성이 있습니다. 이 비공개성은 비밀로 분류됐다 할지라도 널리 알려진 사실은 비밀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실질비성은 뭐냐면 이게 비밀로 간주됐더라도 그게 외부에 노출되었을 때, 유설됐을 때 자유민주 체제나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는 거라면 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외교 관련 그 문제는 그걸로서는 아마 의뢰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거든요. 글을 쓸 수 있는 자유인데,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기해서 문화일보에서 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저한테 그 인터뷰한 대담 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적폐청산을 찬성하는 쪽하고 반대하는 쪽, 부정적인 쪽하고 인터뷰를 같이 들어왔는데, 제가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이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신문에 다 보도가 됐죠. 주위에서 저한테 너무 세게 나가지 말아라, 너 잘못하면 다친다, 이런 말이 말이죠,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줍니다.
내가 당당하게 내가 느끼고 판단한 것을 말을 해야 되는데 주위에서 물론 저를 걱정해서 해주는 말이지만 그렇게 세게 나가면 다친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국회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언론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정권의 보복이 두려워서 뭐 할 거 두려워서 할 말을 못하는 이런 사회는 정말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네, 사회자님 그 하나만 제가 예. 이 여기 계신 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요. 그 여러분 아마 펜타곤 페이퍼 사건 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과거에 이제 닉슨 정부가 그 뉴욕 타임즈에서 그 베트남전에 관해서 이제 뭔가 보도를 하니까 이게 이제 국가 기밀이다라고 해가지고 금지 명령을 내리고 했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법원에서 이것은 이제 그 뭐 표현의 자유라기보다는 어쨌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 펜타곤 페이퍼 사건을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지금 시간이 20분 남았기 때문에 25분 남았는데요. 신혜식 대표가 최근에 그 강릉 산불 관련해서 방송한 내용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는데 무려 75명을 고발했어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명을 포함해서 75명을 고발한 사건이 있는데 직접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신혜식 대표가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좀 발표해 주시고, 왜냐하면 여기 오신 의원님들한테 청중들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예,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앞서 뭐 좋은 말씀 다 나오셔갖고 제가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가짜 뉴스라든가 또 여러 가지 막말 등 여러 가지 이제 언론들이 이제 자유한국당과 또 우리 우파에 대한 그 가짜와 막말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과거부터 계속 해왔던 것들이고 또 이겨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2000년도에 안티디제이라는 그 커뮤니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됐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조사를 했지만 뭐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이 잘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처벌을 안 받았는데 게시물에 무슨 음란물이 올라왔다고 그래갖고 뭐 나중에 조사받고 그것도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 안티디제이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바로 인터넷 신문이 등장합니다. 2001년도죠. 오마이뉴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해에 독립신문을 또 만들었죠. 그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존의 언론들은 뭐 관공서도 출입하고 광고도 받을 수 있었지만 인터넷 신문이라는 게 새로운 미디어로 정착하면서 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인터뷰도 해주고 출입과 관련된 제한도 풀어주고 제도권으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후죽순 많은 인터넷 신문들이 생겼죠. 지금 아마 그때부터 생긴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생긴 것도 있겠지만 5천여 개의 뭐 심지어는 10,000개 정도 된다는 인터넷 신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문들이 노무현 정권 그리고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들어오면서 계속 정착화되면서 표현의 자유 논란은 계속 인터넷 신문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좌파든 우파든 이건 지켜야 된다. 제가 독립신문을 하면서 노무현 패러디, 저격 패러디라는 거를 올렸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 좌파 매체들도 이거는 표현의 자유다, 지켜줘야 된다라고 해서 함께 싸워주고 토론회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에. 그러다가 이런 인터넷 매체들이 미디어의 변화의 환경을 겪어가면서 최근에 유튜브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새로운 미디어에 가장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집단은 누구냐? 바로 정권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미디어에 정착하지 못했던 집단은 또 누구냐? 바로 인터넷 신문들이죠. 기술 발전에 의해서
자신들의 미디어 환경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착해 있다 보니까 새로운 미디어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가짜 뉴스라고 함께들 공격합니다. 어차피 그자들도 뭐 제가 언론을 그 잘하고 얘기하는 거는 하도 하는 짓이 별로 시답지 않아 갖고 드리는 건데, 그런 언론들도 결국에는 미디어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유튜브나 다른 환경으로 미디어 환경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금 유튜브 환경에 대해서 가짜 뉴스 프레임 씌웠던 사람들은 미디어 환경이 변하고 난 뒤에 자신들이 그 일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라고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가짜 뉴스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현주 의원님께서 평가의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평가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들어가 보면요, 시장에서 평가받게 됩니다. 그건 뭐냐? 시장에서 가짜 뉴스로 판명되는 거는 도태될 것이고요. 또 진짜 뉴스든 필요한 뉴스는 살아남을 겁니다.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평가해야지, 정부가 개입해서 진짜 뉴스, 가짜 뉴스를 한다는 것이 바로 인권 탄압이고 언론 자유 침해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말이죠, 과거 제가 아까 안티 DJ 말씀드린 거는 김대중 정부, 또 독립신문 할 때 노무현 정부보다 훨씬 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적어도 양심의 수준에서 건드렸는데 지금은 언론을 총동원하고 권력을 총동원하고 심지어는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티 DJ를 했다고 그랬지만 독립신문 하면서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인터넷 신문에 어떤 문제를, 자신들의 정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고 해서 나와갖고 인터넷 신문이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는데 앞으로 규제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 정권이 오히려 과거보다도 훨씬 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공기입니다. 언론은 정권을 감시해야 되고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침해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뭐 독재 국가 이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무슨 소리야, 우리 뭐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얘기하고 잘하고 있는데 세상에 무슨 독재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미디어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숨쉬는 공기도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공기가 이런 자연의 공기가 아니라 변화된 환경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규제하려고 한다. 그것이 바로 독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정부가 초기부터 유튜브 문제를 건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제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아시겠지만 유튜브를 갖다가 OTT 규제 등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려고 했지만 이게 먹히질 않습니다. 왜? 유튜브 사업자는, 방송하는 1인 미디어는 국경을 넘어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만 이걸 규제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상식적으로 규제라는 거, 이 유튜브라든가 1인 방송을 규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외교적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안 되고 미국에서 되고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유튜브를 차단한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도 보니까 유튜브 차단 방통심의위원회가 그 다음입니다. 저는 이게 협박이라고 보거든요. 협박. 사실은 규제를 하려다 안 되니까 협박을 하고 있는데, 방통심의위원회가 5.18 관련해서 북한군 개입설 유입에 대해서 차단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좀 제대로 들어가면요, 방통심의위원회가 차단 결정 내리면 유튜브에 줍니까? 아니죠. 개인한테 보내겠죠. 개인이 차단 안 하면 그만입니다. 차단은 어디서 하냐? 유튜브에서 하는 거죠. 유튜브에다 이런 공문을 보냈다? 유튜브가 차단하겠습니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게 훨씬 더 대한민국 법보다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 혐오성 발언이라든가 사회를 갖다가 혼란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되는 발언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유튜브는 퇴출시켜버립니다. 몇몇 사례도 있고 말이죠. 최근 미국에서도 300만 유튜브를 가진 가이드가 폄하 발언으로 제재까지 받았습니다. 인종 폄하 발언으로.
자, 국제 기준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 기준을 뭐로 삼고 있느냐? 바로 정권에다 놓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비판하면은 규제의 대상이고 김정인을 찬양하고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을 위반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정권이 그거는 아직까지 방조하고 있으니까 현실 법이 있지만 규제하지 않고 현실 법에 있지도 않은 것을 계속 규제하는 것, 사실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고요. 때문에 이런 협박에 대해서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협박에 대해서 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되질 않는 거죠. 그런데 이 협박에 대해서 공문이 왔으니까 이 공문이 맞구나 삭제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삭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삭제할 일도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걸 알고 이 민주당이 알았다기보다는 민주당이 유튜브를 찾아간 적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찾아가서 그때 뭐 수백 건의 기사 유튜브 방송 내용 내려라. 이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하니까 유튜브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짜라는 것은 지금 볼 때 가짜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진짜가 될 수 있는 거고 진짜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가짜가 되니까 이런 거 삭제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맞는 거 아닙니까? 진짜와 가짜를 누가 구분합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나와 있는 사실이라도 어떻게 그거를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쉽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또 3분 이내로 마무리해달라니까. 하여튼 할 얘기가 많습니다. 어쨌건 3분 이내로 마무리 드린다면은 법제화 시키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협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권력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고소고발 들어갑니다. 사법부가 개입됩니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사법부 개입을 통해서 모 유튜브 김상신 씨가 또 구속됐다가 다시 풀려나는 일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법부가 개입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뭐 하겠습니까? 사법부 개입 잘 되지 않습니다. 했더니만 다시 재판부에서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약점을 찾을 겁니다. 독재 정권의 아주 비열한 수법이죠.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이 정도까지 안 했는데 만약에 이 정권이 약점을 찾고 개인의 신상을 털고 해서 그것으로 협박한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겠죠. 독재 정권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유튜브들이 깨끗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아주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는 계속 발전하고 그런 미디어 환경에 따라서 우리 뭐 우파라는 표현보다 우리 국민들은 더 발전된 미디어 환경에 급속도로 적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표현의 자유 침해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막아줄 거고 미디어 환경 발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20년 동안 제가 이런 그 미디어 환경에서 활동해 왔지만 사실은 시장이 평가하는 겁니다. 시장이 좋아하면 오래 가는 거고요. 시장이 부정하면 가지 못합니다. 그게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결과? KBS가 15%, MBC 1%. 그 많은 돈을 들이는 방송들이 왜 안 되겠습니까? 시장이 평가해 주는 겁니다. 권력이 아무리 탄압을 하고 권력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시장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 기존의 미디어는 이제 퇴출 수준을 밟고 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잘 우리는 알고 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언론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좀 더 연구가 좀 필요할 것이고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얘기할 겁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절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뭐 힘들지만 이 시련은 금방 지나갈 거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유튜브 방송을 더 많이 볼 것이고 새로운 미디어에 적응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신혜식 대표는 신의 한수만 운영할 게 아니라 이제 정치 논계로 나오셔가지고 좀 방향을 또 좀 확대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성호 교수님의 발제와 세 분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랜 동안 플로에 계신 어르신들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 질문을 좀 받는데요. 받기 전에 그 우리 지성호 교수님이 지금 세 분 토론 나온 것 중에 질문은 없었지만은 간단하게 좀 멘트를 좀 해주시죠.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주전공은 헌법이고요. 그 언론정책이나 언론법이 정보미디어법이 저의 두 번째 전공이기도 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표현의 자유 얘기를 직접적으로 많이 들었던 적이 없는데요. 저 두 가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 억제라고 할까요? 지나친 규제의 시도는 어느 정부에서도 또 어떤 시기에도 성공한 적이 없다 하는 것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요, 성경을 퍼뜨리지 못하게 하려고 성경 인쇄한 사람들을 사형시켰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처럼 표현의 자유가 고양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정부가 갖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책적 딜레마가 몇 개 있습니다. 아까 신혜식 대표께서 맨 마지막에 하셨던 국제적인 문제부터 시작하면, 최근에 여러분 저 네이버 뒤져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경대학 교수님이 대학을 그만두시고 유튜버로 나서셨어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조회수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버를 하려고 하고요. 저희 아이들도 유튜브 하겠다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국내에서 이렇게 탄압이 심해지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 표현의 자유를 최고로 구가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이민 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국내에서 얘기하는 내국인이나 내국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하게 하면서도 외국에 대해서, 특히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국제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될 것이다. 두 번째, 잘 안 되는 이유는 기존에 본인들이 했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소중한 것이고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제가 어떤 토론회를 나가도 반대쪽 토론자가 나오면 그 토론자가 전에 했던 논문 내지는 전에 했던 발언록을 뒤져갖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관성이 아마도 이 정부의 발을 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혹시 김원봉 사건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템을 좀 잘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3.1운동 아이템을 잡으셨었잖아요. 3.1운동 100주년 그래가지고 굉장히 키우는데, 제가 그때 되게 고민했습니다. 왜 저럴까? 저쪽 그 북쪽에서는 3.1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폄하하고 있는데 저거 왜 이러지? 지금 요번에 김원봉 사건을 얘기를 했는데, 김원봉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에서는 58년에 숙청된 사람인데 저런 아이템을 왜 잡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아이템을 계속 잡다 보면 스스로 덫에 빠지는 이런 아이템을 잡을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소위 그 5.18 비방 금지법, 여러 가지 상황이나 지금 그를 종합해 볼 때 이 표현의 자유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합치가 되는가 하는 문제 하나 제기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게 KBS 시청료는 정말 분리 징수는 불가능한 것인가?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어도 이거 여지거동인데 이거 진짜 답답합니다. 그 두 가지 네. 제안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 네, 그러면 이제 종일 먼저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성수 의원님은. 예. 예. 신혜식 대표께서 그
가짜 뉴스를 아주 전 방송이 전국적으로 한 6개월쯤 하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는 상황이 됐어요. 대부분 지금 가짜로 판명이 되는데도 그 당시에로 보면은 그게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그러고 나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은 또 이게 민노총 정부라 뭐 민주자 붙은 거는 저희들이 다 하는데 민주언론본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각 언론사에다가 이제 그 지사가 다 있죠. 그래가지고 자동적으로 이게 규제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감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정권에서 내오는 메시지가 그대로 전파가 되거나 또 홍보 부대로 나서고, 언론의 본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비판의 기능은 완전히 사라진 거죠. 참 아주 특별한 일이 생긴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현대 인류사의 야만적인 그런 형태의 언론 행태를 보이는데, 아주 천만다행인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이 유튜브가 활성화된 겁니다. 저는 아주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공영방송을 보질 않습니다. 보질 않고 거의 다 이제 유튜브로 많이 전환이 되고 앞으로 더욱더 확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 신 대표를 비롯해서 열심히 하길 바라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제 지금 KBS 시청을 안 하고 시청률 분리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 후원도 하고 우리 민주주의의 전사들이니까 그렇게 해주기를 이런 자리를 빌어서 내 말씀드리고, 우리 심재철 의원님을 비롯해서 오늘 아주 고영주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잠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질문 내용에 대해서 좀 덧붙이라면은, 아까 시장을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면 그 많은 언론사들이 탄핵 때 거기에 동조하고 또 지금도 정권에 동조하고 있느냐? 바로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그동안 좌파에 있었다. 뭐 제가 좌파라기보다는 그 시장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포털이라는 대한민국 거대 집단이 뉴스를 제공합니다. 거기서 인지도를 올리고 돈이 들어옵니다. 근데 포털이 지금 중립적입니까? 계속 자유한국당이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 대선에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드루킹도 등등등. 그런 포털이라는 돈을 만들어주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이 집단 안에 언론들이 다 묶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 함몰되고 있고, 거기에는 흔히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자유주의 언론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뀐 건 뭐냐? 아주 매우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튜브는 거대한 포털의 형태로 운영도 되지만 이익도 쉐어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기존의 언론들은 인터넷 언론은 허덕허덕합니다. 또 미디어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죠. 유튜브는 앞으로 이익 공유와 쉐어로 더 많은 콘텐츠가 나올 것이고, 허덕허덕거리는 이 언론들은 점점점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광고주들이 미국만 해도 거의 50% 가깝게 유튜브 신미디어 시장에 광고를 내고 있고, 기존 미디어에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가짜다, 아니면 뭐 새로운 미디어다 이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으로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참여할 것입니다. 좀 전에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아들이 내 팬이야. 그리고 요즘 초등학생들 뭐라고 합니까? 미래의 꿈 뭡니까? 하면은 저 유튜브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을 바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그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냐면 저도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6명이 발의한 5.18 특별법 개정안을 보게 되면은 제8조에
5.18 민주화 운동을 부인하거나 비방하거나 또는 허위사실을 갖다 유포하면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5.18 민주화 운동에 의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이 법이 통과돼서 되면 저도 7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는 형편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집권 여당에 의해서 현재 지금 발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질문하신 겁니다. 간단하게 우리 지성훈 교수님 좀 답변해 주시죠. 없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정당이나 어떤 집단을 민주 대 반민주로 갈라치기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본인들은 통일이고 나머지 집단은 반통일 세력으로 갈라치기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국민 정서나 감정에 본인들은 충실한 것 같고 나머지 집단은 여기에 아주 반하는 것으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제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KBS 분리징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KBS 분리징수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는 쪽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헌법적으로나 입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헌법적인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할 것 같아서 다음에 공범자님께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심재철 의원님께서 마무리 발언하고 오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예. 표현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를 가능케 하는 기반적 자유, 핵심적 자유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그 근본도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독선과 오만에 찬 정권에 의해서 아주 교활한 억압 사회로 점차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표현의 자유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 좋은 의견들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런 세미나를 하고 점검을 해보는 이런 자리가 필요 없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사유를 위해서 함께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오늘 그 정책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